자, 이제 교재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이 있죠. 자,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재를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 이것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럼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개시했고요. 그럼 이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요 시점에서 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의 이게 효력 소멸 사유거든요. 이걸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의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다. 그러면 등록 효력이 즉시 실효해요.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자진하여 폐업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다른 사유 외에는 등록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이거 등록이 실효가 됐지 않습니까? 실효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름 아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해산 후에 계속 중개업했거나 등록 취소 후 폐업 신고 후 계속하여 중개업했다.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러면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이 3명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이고, 처음서부터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된 다음에 하는 중개업 요 3가지가 있고요. 처음서부터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죠. 그 자를 저는 태생적 무등록이라 부르는데 어쨌든 좋아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을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여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효과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소개시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음, 이자의 보수청권 인정하느냐? 부정하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요하는 약정이 있죠. 이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의 업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업자 꼰지를 넣었거든요. 포상금 주죠.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발 대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요.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무등록 중개업 효과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고요. 그 마지막 21페이지에 마지막에 그 플러스 된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개업공사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여기에 해당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 취소가 된 다음에 중개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효과까지 봤는데 이에 대한 판례를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판례. 그래서 지금 22쪽으로 가면 판례가 쭉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이제 제목을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그 1번 판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무효다 그랬죠. 이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표현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22페이지 지금 그 판례를 보십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밑줄이에요. 공사 자격이 없는 자가 밑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밑줄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임 약정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보수임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랬죠. 표현이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야.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럼 그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럼 2번 판례 보시면 이번에도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했어요. 중개를 업으로 한 건 아니죠. 우연한 기회 한 번 했으니까. 이러면
이 보수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어요. 이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유효한 얘기 같은데, 다만 그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즉 우리 판례가 할 얘기 없으면 신의칙 형평의 원칙 얘기하죠. 그러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공인인증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밑줄 긋죠 이거.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그의 규칙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한 경우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다고 그랬죠. 자,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이 사장님이십니다.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도장을 막 찍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건 A가 겁났던 거죠. 나 이거 자격증 뺄래 그런 거예요. 그러자 갑이 못 빼 그런 거예요. 2년 걸어주기로 했는데 뭔 얘기냐, 못 뺀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 A가 등록관청 가서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자 이 갑이 내 업무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검사가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대판까지 갈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그랬던 거죠. 주도적으로 이자가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그러면 이자의 업무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제 동업을 했어요. 그럼 일단 처벌 대상이 되고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무죄 판결이 나간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거와 비교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동업 형식 판결이었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얘기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여도 이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거 당연히 등록증,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처벌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키포인트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그럼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럼 이자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결 있지 않습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것도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건도 우리가 법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당최 이제 안 가는 사건인데,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던 거죠. 이 거래를 소개했는데 갑이요 무등록업자에게 중개 의뢰를 하면서 이자가 무등록업자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기사한 사건이에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한 자를.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 이게 적어도 안 된다면 이자의 공범, 공동정범의 준말이 공범이에요. 이자의 무등록업자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라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게 너무 처벌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를 처벌한다면 살인범을 낳은 엄마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빠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서 이자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 나온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초에 공인인증사가 아니어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했어요.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뭐 당연히. 처음부터 등록할 수 없어서. 맞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관련된 판례 이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이었고 이제 나머지 이중등록, 이중속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중등록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럼 이중등록이란 말은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등록을 했는데 서초구에 가서 등록을 또 했다. 그러면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공생계획으로 등록을 했는데 법인인 계획으로 또 등록했어요. 그러면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 우리는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은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상의 개설 등록을 한 거 안 돼요. 그럼 이때는 등록 양쪽 다 취소입니다. 저는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필취. 그리고 이중자에 걸리면 1-1이에요. 1이 이중이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이중등록 금지. 자, 그 다음 이제 이중소속 금지예요. 그러면 이중소속이란 말은 소속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경우를 얘기하죠. 이게 이중소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중소속의 실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너무 영업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개업공사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또 겸직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개공한테 고용된 우리 소공이나 보조원이 있는데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요 개공한테 고용이 돼 있지만 다른 개공한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이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갑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즉 개공 등은 이중소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업공사는요. 업무정직 기간 중이든 휴업기간 중이든 이중소속 전면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 다 안 돼요. 그럼 이제 제재를 기억하는데 개공이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등록 취소예요. 필취입니다. 필취의 1-1이죠. 이중자에 걸렸으니까. 그럼 소공이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자격 취소는 아니에요.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의 1-1이죠.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이에요. 다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이 이중소속했잖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1-1이죠. 그래서 자격정지 1-1.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물어봐요. 개공은 이중소속은 필취죠. 소공은 자격정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1-1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재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중소속 금지였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는 당연히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와 똑같죠. 그러면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 빌려준다 다 금지고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이번엔 상호도 들어가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다. 그럼 이건 빌려준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1-1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격증을 양도돼야 하든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든 취소 1년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양수대여 받는 행위 다 금지죠. 다음에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는 것도 다 금지예요. 그러면 그 자는 이제 모두 1-1로 처벌하겠죠. 그래서 빌려준 자가 있으면 빌린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대항범이라고 해요. 형법상. 그래서 모두 1-1이다. 이렇게 제재를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등록 금지가 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해버려야 되죠. 그리고 부정등록자는요.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제 이거 3-3 무등록업자 똑같이 3-3으로 처벌합니다. 부정등록은 그 다음에 이제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다음에 부정등록한 자, 무등록업자 모두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 고발 대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하나 확인해 봐야죠. 다시 유인물로 가서요. 3번 문제. 자, 칠판 보시면서 이제 풀어보기로 합니다. 3번이에요. 공인사업령상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로 틀린 것을 그렸습니다. 1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인사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그럼 기억 딱 나야 돼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그러면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알아보시겠죠? 맞습니다. 2번 공인인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해요. 자, 무자격자에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한 경우라도 이건 당연히 등록증 대행에 해당한다. X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때는 당연히 대여로 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대비하여 정리를 해주세요. 대비해서 다음 3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범 처벌 안 된다고 그랬죠?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했다 해서. 맞고요. 다음 4번입니다. 공사역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자, 우연한 기회 단 1회가 키포인트죠.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맞죠?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을 걸 약정했다. 이건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의 업무라 볼 수 없다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 정도 풀어낼 수 있죠? 지금 나가는 유인물이 문제가 만만치 않죠? 3월 달도 만만치 않았어요. 3, 4월 유인물도. 그래서 원래 지금 요 나가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모의고사 원래 나갔던 문제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등록 중개업까지 다 봤고요.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가 볼까요? 교재 24쪽. 자, 그럼 결격 사유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고 다만 작년 32회 시험에서요. 결격을 정통으로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등록과 엮어서 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틀림없이 정통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꼭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법 제10조에 근거하는데 결격 사유의 효과거든요. 그럼 우리 법 10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결격 사유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0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공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다음 10조 제2항에서는 결격 사유자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될 수 없고요. 나아가 임원사원은 당연히 될 수 없죠. 이거. 그러면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결격 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개공 등이란 표현. 이제 개공 등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등장했죠. 이중속 금지에서 개공 등이 나왔고 또 결격 사유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개공이 될 수 없고 보조원, 소공사, 임원사원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중개업 진입자이라면 진입을 막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개업 진입한 후에요. 중개업에 진입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만약에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취예요. 등록 취소해버려요. 자, 그 다음 이제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해고를 해야 되겠죠.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그래서 2개월 내 해소할 것 이랬습니다. 그럼 2개월 내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개공이 업무정지 먹습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2월 내 해소 안 하면. 다음 법인의 임원사원이 결격이 열렸잖아요. 그럼 역시 2달 내 해소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법인의 결격이에요.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둘이 차이가 있죠 지금.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달 내 해소를 안 하면 이때는 업정이에요. 근데 임원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 해소하면 이때는 법인의 결격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결격 사유자는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진입을 막고 있고 진입한 후라면 중개업을 떠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중개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 종사 금지입니다. 감 잡았죠?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자 우리가 덩어리로 나눠서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한 능력자가 결격이에요. 제한 능력자. 이자의 결격인데 그래서 첫 번째 제한 능력자 결격입니다. 그럼 민법상 제한 능력자 3명 있죠. 일단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만 19세 미만자. 그죠? 이자고. 그럼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미만자, 미성년자가 혼인했거든요. 그러면 성년으로 간주하죠. 이게 성년 의제 제도죠. 그러니까 성년 간주하는데 우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성년 의제도 인정 안 해요. 그럼 혼인한 미성년자일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우린 여전히 예치고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년이 돼야 되죠. 결국은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이자는 질병, 장애, 노령이죠.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신체적 제약이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이래버리면 결격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보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르렀다고 그랬죠.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그럼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결격인데 이들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거는 심판에 의하여 지금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됐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력 회복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가 종료 심판이 안 되면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결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밑에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플러스 표시. 피특정 후견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이라든가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피특정 후견인인데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즘 이거 잘 물어보고 있거든요. 작년 시험에서 물론 물어봤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결격이에요.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파산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자인데 그러면 여기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하죠. 이자가 지금 파산자인데 그럼 파산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야는 복권이 돼야 돼요. 또는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권이 로또 복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 채무의 전부를 변제합니다. 금 10억이 남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복권이 안 되면 여전히 결격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 개인 회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그럼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말미에 써 있죠 다. 개인 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로서 개인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3년을 기한으로 해서 채무 85% 내지 80% 면제받고 그 남은 금액을 갚아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은 결격이 아닙니다. 근데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요거 교재는 없지만 잠깐 참고해 이거. 참고인데 당연복권 제도가 있어요. 참고해 두시는데 사기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사기파산죄, 그러니까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버린 게 사기파산이에요. 사기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됐잖아요. 그럼 야는 자동적으로 복권돼요. 자동복권입니다. 이거 10년 경과했다. 파산 선고로부터, 선고를 받는 날로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책이라는 거 들어봤죠? 책임을 면한다는 건데 법원에서부터 이제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럼 야는 자동 복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파산 신청할 때 요즘 면책을 같이 신청하죠. 그래갖고 법원에서 면책이 떨어져 버리면 복권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권되면 이자는 벗어나게 된다. 참고해 두세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파산자. 그럼 경제적 능력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응시결격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갑니다. 응시결격. 우리 그저 시험을 못 보는 자 있잖아요. 이 자를 저는 응시결격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응시결격자는 2명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법 태도가 짐작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봐라 이 얘기예요. 대신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럼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될 수 없어요. 맞았죠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염두에 두고 이걸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자격 취소가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일순하신 분들. 이자는 지금 이 결격 사유에도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야는 요 3년 동안 중개 보존 근무도 못 해요. 여기 결격이 걸려 있으니까. 자격 취소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이 부정행위자는 여기 결격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자는 이 5년 동안 응시는 못 하지만 요 기간 동안 중개 보존 근무는 돼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묻긴 하거든요. 근데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와 파산자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수형자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수형자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수형자는 이제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형자인데 이른바 전과자예요. 그래서 3명이 있는데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앞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이후의 기한 중에 있는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3명이 이제 수형자인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형자예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몇 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랬는데, 금고 이상 실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고라는 게 형법상의 형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 이랬어요. 이게 9가지 형의 종류가 이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끊게 되면 여기서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로 맞았다.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고 이상 실형 그러면 사형, 징역, 금고를 볼 수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기 때문에 결격을 잡을 일이 없죠. 그러면 금고 이상 실형 그러면 통상적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징역형이나 금고뿐이니까 징역은 교도소에 봉행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랬죠. 금고형을 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금고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나쁜 놈은 금고형 때려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 나쁜 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사각방에 딱 넣어놓고 그냥 냅둬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올 때쯤 되면 누구 돼 있다고요? 피성년 후계인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징역형 금고형 이제 요걸 받았다.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이고요. 집행을 종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3년 결격이 걸립니다.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갑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만기 석방 냈다. 그럼 집행을 종료했기 때문에 얘는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기간 계산인데 이자가 징역 2년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까지는 징역 3년으로 연습을 했는데 징역 2년으로 한번 해보죠.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야가 1년을 복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1년 복역하고 2년 복역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기 출소를 했다. 그럼 이자는 다시 몇 년 결격? 3년이 다시 결격이죠. 그러면 징역 2년 선고받은 자는 총 결격기간이 몇 년 되는 겁니까? 5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니까 만기 출소했다. 3년 결격입니다. 자, 근데 중간에 임시로 석방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가석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자기 형기에 이거 3분의 1이 경과돼야지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석방은 자기 형기 다 못 마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못 마치고 나오는데 나머지 형기 있죠. 받은 거. 그거를 가석방 기간으로 잡고 요 나머지 형기를 사회에서 마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기간 무사히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3년 결격이죠. 그러니까 가석방 받은 자는 결격 기간이 어떻게 더 잡히냐면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있죠. 요 기간이 결격이고 이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가석방이 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안 됐어요. 취소되거나 실효가 안 되고 무사히 경과하면 그대로 이제 집행을 종료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3년 결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1년을 복역을 했죠. 여기서 가석방 낸 거예요. 그럼 얘는 남은 기간이 1년이죠. 그럼 요 1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요 기간 또한 결격이고 이 기간 가석방의 취소 실효 등이 없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다시 몇 년? 3년이 결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이거 가석방은 이제 16회를 마지막으로 아직 안 내고 있는데 가석방 후 3년이 경과된 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에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잊으시고 그러면 이제 가석방은 남은 기간,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결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특이한 가석방이 있어요. 무기징역 받은 자도 가석방 될 수 있거든요. 무기 받은 자는 가석방 받기 위해서는 20년 무조건 복역해야 됩니다. 물론 조건이 콩값이 무지하게 올라야 되죠.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콩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래갖고 무기 받은 자가 가석방이 됐다. 그럼 얘는 잔형기가 없죠. 그럼 무기 받고 가석방 낸 자는 잔형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10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무기 받고 가석방 낸 자는 앞으로 13년이 더 결격이네요. 맞죠? 이렇게 돼요.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기 있죠. 유기징역. 유기징역, 유기인구는 법정 최고형이 50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 모 씨가 법정 최고형 뭐 43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6이 40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야가 25년을 복역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됐다. 그럼 얘는 남은 형기가 15년 남았죠 지금.
그럼 15년을 가석방 기간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무기받은 자도 가석방 기간이 10년이죠.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는 10년을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야는 이제 10년이 가석방 기간이 되고요. 요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다시 우리는 3년 결격이에요. 그죠? 이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집행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로 했고, 면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집행을 면제하게 되면 3년이 결격입니다. 그럼 집행면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특별사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사면은 특사죠. 이게 특사.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정해서 너 이제 그만 집행할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 거죠. 그럼 집행을 면제한 겁니다. 이거는 콩반맹을 면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이 결격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 징역 이제 2년을 받은 자가 1년을 복역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이 되었다. 그럼 얘는 남은 형기 따지지 않고요. 1년, 2년, 3년 동안만 결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3년간만 딱 결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가 있죠, 지금.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사면은 그냥 집행을 면제했기 때문에 바로 3년이 딱 결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기 가석방 받은 자 있잖아요. 총 결격 기간은 만기 출소한 자와 똑같아요.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어떻게 되잡히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특별사면 이해해 주시고,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사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 일반 사면도 대통령의 특권인데, 일반 사면은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정합니다. 죄. 그래갖고 이 범죄에 당한 자를 일괄 다 사면해 버리는데, 그것도 효력이 엄청 좋아요. 일반 사면은 집행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요. 없던 일을 해버린 제도예요. 이게 일반 사면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일반 사면 마지막 했던 대통령이 DJ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일반 사면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죄를 정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사면을 받아요. 그 다음에 형 선고회를 없앴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운전해갖고 면허 취소했는데 일반 사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차 끌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경찰관이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없던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이 좋다고요, 특별히 좋다고요? 일반이 훨씬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고요. 그럼 나머지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특별사면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가 있어요. 우리 좀 이제 좀 됐지만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가 있었죠. 형법에서 있던 범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죄 기억나세요? 그게 없어졌는데 그러면 형법에서 간통죄가 있다가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로 형을 살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집행면제 버려요. 이게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예요. 그럼 우리는 역시 3년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형에도 시효가 있거든요. 소멸시효.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30년 동안이나 어떤 사유로 사형 집행을 못했다. 그럼 이제 사형 집행면제예요. 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았는데 15년 동안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했다. 그럼 역시 집행면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시효로 인한 집행을 면제받았다. 그럼 우리는 역시 3년 결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된 자, 형시효로 집행이 면제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집행면제 받으면 이제 3년이 딱 결격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 다 써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가석방이니 특별사면이니 일반사면이니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 시험은 계속 법문대로 그대로 내요. 이거 집행 종료하면 3년, 집행 면제하면 3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였어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수용자죠. 그럼 두 번째 수용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유예기한 동안 쉬셔야 됩니다.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유예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집행유예 받은 자는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인데, 그럼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이런 제도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피고인에게, 범죄자에게. 이때는 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혐의 없이 무사히 경과했다.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중대범죄가 아니란 얘기인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걸 때릴 경우가 됐는데 이자를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를 만들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반성이 믿어 뚜렷해요. 그래갖고 형을 선고를 딱 해요. 해놓고 그 집행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요. 그 기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해보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이걸 4년 동안 유예할 테니까 나가 사고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4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죠. 그럼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범죄하고 이거 2년 이거 선고해놨죠. 이거 있잖아요. 이것과 합산해서 다 집행해버려 다시.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격이 어떻게 되느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딱 요 기간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4년이죠. 왜 여기다 플러스 3년 안 하는지 아시겠죠? 요 기간 끝나면 없던 일로 했으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둘이 합하여 6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딱 결격이다. 그걸 유의하시면 돼요. 그럼 집행유예 선고는 있었죠. 근데 전에는 선고유예도 있었거든요. 결격이었는데 이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예요. 선고 자체를 판사가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땅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들고 있어요. 선고유예 기간은 일주일을 진행하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안 물어보다가 또 요즘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이 아니다. 말미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이 선고유예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다. 이 정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 마지막으로 이 법에 위반했어요. 그럼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3년을 쉬셔야 됩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그럼 3년 동안이 결격이에요. 그러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임을 꼭 체크해야 돼요. 공사법입니다. 그러면 형법을 위반했다. 형법을 위반해 벌금 받았어요. 결격 아니죠. 또 우리 법 위반했을지라도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3년을 쉬는 거예요.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든가 또는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을 냈다. 그럼 이건 결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이 집행유예하고 벌금 엄청 잘 묶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벌금형 우리법 위반에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인데 이때 양벌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법 50조인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죠, 이거.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는데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을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을 처벌하고요.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합니다. 개공은 그 위반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형을 처벌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소공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1년 이하의 적소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을 했다. 그러면 소공은 당연히 1,000만 원 이하 이거 1년에 1,000원을 처벌하고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형사재판 열려가지고 소공이 400만 원 선고됐다. 400만 원 선고됐고 개공은 이 양벌 규정으로 만약에 300만 원 선고됐다.
그럼 이제 결격이냐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만 같지 1,000만 원 이것만 같지 선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 선고를 하면 반드시 개공도 400만 원 맞아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때 개공이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으면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새겼느냐.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고 했죠. 이는 결격이 아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우리 법 위반할 300만 원 벌금 받아야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재에 지금 24쪽 맨 밑에 양벌 규정 벌금 X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소공은 직접 행위자니까 야는 결격이 맞죠? 근데 개공은 3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점 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수용자 3명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경합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이 경합범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재 지금 이 부분이 경합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지금 그 25쪽에 5번 있죠. 25쪽에 암기 플러스 찾았어요? 벌금형의 분리선고 이 말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이게 경합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경합범이 뭐냐 하면 말이 참 용어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그러면 그 2개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거예요. 이걸 경합범이라고 해요. 우리 형법은 그래서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중환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공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거예요. 그럼 보수 초과행위는 우리 법 위반이죠. 1-1이거든요. 근데 이자가 사기까지 친 거예요. 그럼 사기는 형법상의 범죄죠.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동시에 재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환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둘이 합친 것을 절대 초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경합범인데 근데 판사가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 때리잖아요. 벌금 때릴 때는 결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선고하래요. 그러니까 퉁 쳐가지고 이거 벌금 700만 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 초과로는 얼마고 사기로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수 초과로는 200만 원이고 사기로는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냥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선고하라. 이 정도만 감만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수용자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호사법을 위반했거든요.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야,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벌금형에 대해서만 이 법이냐 타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벌금형만. 근데 이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있죠. 이건 법을 안 따집니다.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일지라도 징역, 콩밥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징역 1년 받았다. 야는 4년이 결격이에요. 1년 복용하는 결격, 다시 3년 결격이니까 4년이 결격입니다. 감 잡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